그 커스피에 5월, 10월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커스피에는 6개월만 투자하는 게 12개월 투자하는 것도 나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모든 시장이 다 그래요. 오늘 지금 바로 하면 된다 펀드 투자 편입니다. 그런 울트라 투자 네네. 전략이든 뭐든 이제 예. 한다 칠게요. 네. 그다음 언제 해야 돼요? 아, 언제요? 네, 펀드 투자.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놀라운 게 네. 11월, 4월 수익이 굉장히 높고요. 5월, 10월 수익은 매우 빈약합니다. 11월에서 4월 사이까지라는 네,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3, 4월의 수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네. 그 코스피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네. 그 이제 30배 정도 올랐잖아요. 네. 배당을 제외하고도. 근데 그 커스피에 5월, 10월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하면 수익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스피에는 6개월만 투자하는 게 네. 12개월 투자하는 것도 나았다는 겁니다. 물론 매년 그렇진 않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네, 확률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모든 시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5월, 10월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 예금 금리 이상 건진 시장 자체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물론 매년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저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1개국 주가 주식 기간별 수익률 보면 미국 S&P 500이 11월에서 4월이 5.95%, 그 다음에 5에서 10월은 1.04%. 네. 낮네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사실 그 정도면은. 한국도 지금 11월에서 4월이 7.56%, 5에서 15월은 0.04% 좀 낮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보면 11월, 4월이 어떻게 보면 주식하기 좋은 달.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5, 10월은 주식하기 네. 나쁜 달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장과 약세장이라면 네. 내가 약세장에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안 믿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15년 이거를 하면서 네.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는 수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럼 이제 그걸로 벌고, 5월, 10월에 그거 일부분을 또 시장에 내주고, 네. 그리고 11월, 4월에 또 벌고 이 패턴을 반복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게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5월, 10월이 11월, 4월보다 수익이 낮을 근거가 없잖아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얻어 터지고 보니까, 알 필요 없어. 야, 그냥 11월, 4월에는 주식을 많이 하고, 5월, 10월에는 아예 안 하거나 조금만 하거나라고 저는 전략을 수정을 하는데 그 후부터 제 만족도가, 제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놀랍게도 네.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요? 네, 거의 매해 그렇고요. 작년만 좀 예외였는데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5월에 와야 되는데 얘가 무리하게 1월에 왔습니다. 얘가 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1월, 2월, 3월에 시장이 꼬꾸라졌고 5월부터 10월까지 올랐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매년 이게 통하지는 않는데 상당히 자주 통합니다. 네. 저자님 제 얘기 들어보니까 네. 펀드 투자 핵심이 그거군요. 확률 게임이죠. 네. 네, 확률 게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자님도 이 모든 게 100% 맞다가 아니라 100% 이게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네. 확률이 예를 들면 지금 11월, 4월에 5월, 15보다 높은 확률이 예를 들면 70%라면 네네네. 그 70%를 내가 계속 그때마다 베팅하고 네, 맞아요. 아닐 네. 때 안 하면 어쨌든 그렇죠. 내가 지금 이 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 확률이 70%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룰렛 해보셨나요? 카지노 같은 데서? 룰렛이요? 해봤죠. 네. 그게 보면은 카지노가 이기는 게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네. 그 0짜리 있잖아요. 0이 나오면 카지노가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거 말고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바로 그 0 하나 때문에 카지노가 모든 돈을 쓸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퀀트 투자는 그 0을 내 거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게 사실 확률이 2, 3% 차이잖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 엄청나게 그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사실- 배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네. 한 판 했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게 없어요. 누적이 네. 되면 맞아요. 결국 네. 카지노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확률을 계속 가져가니까. 그렇죠. 네네. 예.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카지노에 가가지고 네. 룰을 바꿉니다. 자, 0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플레이어가 먹는 거다. 그거 하나만 룰만 바꿔도 저는 네.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카지노에 모든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저는 저자의 말씀 들으니까 사실 네. 이 방법이 뭐 모든 사람한테 통용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저자님은 저자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찾은 것들이 뭐 개인의 그냥 의견으로 찾은 게 아니라 어쨌든 네. 백테스트 통해서 확률이 높은 값을 찾은 거잖아요. 네, 예. 그냥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수백 편 논문을 계속 찾아보신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찾고 계속 있습니다. 찾고 있죠. 네, 예. 그런 펀드 투자 전략에서 좀 더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거 유진 파마님 말고 또 다른 네. 분들 좀 많이 있을까요? 일단 그 네. 초보 투자자들은 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네. 배분. 예, 왜냐하면은 그 이 책에 나오는 전략들 있잖아요. 네.
요것도 그냥 따라하면은 버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은요, 하락장이 오면은 똑같이 50% 60% 깨집니다. 네, 여기 나오는 전략을 써도요. 근데 자산 배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은 뭐 금융위기가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지금까지 그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많이 깨진 게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 주식이 와장창 깨졌잖아요. 그때 그 채권, 미국 채권가 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커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배분은 뭐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 뭐 금 같은 거요.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포함을 제가 보통은 안 시키는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요. 뭐 자기가 사는 거, 뭐 전세값이라든지 아니면 매매를 했다든지 그리고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리츠랑 주식이랑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네. 얘가 깨지면 얘도 깨지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저희는 말한 삼박자. 네. 자산 배분은 그 레이달리오의 네, 맞아요. 주식, 원래도 그런 거예요. 네. 국채, 그다음에 금, 네, 원자재,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자는 일단 그거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예,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네. 돈을 벌려고 하면 무조건 깨지고 네. 어떻게 하면은 덜 깨지는가만 고민하면 알아서 수익이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투자에서 배운 가장 큰 진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안 깨지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안 깨질 수 없죠. 적게 깨지는 거. 네. 그거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자산 배분입니다. 네. 자산 네. 배분을 그러면 주식, 국채, 금, 원자재 요거 비율은 그 레이달리오의 비중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단태라는 유튜버가 이제 올레더 전략을 만드는데 거기가 거기서 조금 변형된 전략입니다. 그 비중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엇비슷해요, 그것도 사실은. 네. 자, 초보자한테는 자산 네. 배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또 네. 다른 것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네. 그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근 1년 동안에 오른 놈이 계속 오를 가능성, 그러니까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최근에 많이 오른 그 자산군들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보통 그 최대 손실은 거의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10%, 15%에서 유지가 되고 그 대신에 수익이 더 높아집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는 그 바로 이런 퀀트 전략들이죠. 왜냐면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한다고 치면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실물 자산도 하고 하는데 그 주식을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세 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근데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한국 개별주 빼고 모든 거 딴 거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이놈이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게 중요합니다, 진짜. 네. 근데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내려간 거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쵸. 작년에 저가에 10,000원이었는데 사고 지금 싶어 3,000원이야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이제 그 모든 통계를 보면 그게 반대다. 한마디 작년에 3,000원인데 지금 10,000원인 거를 따라 사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있고 그게 심지어 제가 심심해서 한국 아파트 데이터도 해서 봤는데 그것도 똑같이 유효하더라고요. 네, 한국 아파트도. 한국 아파트 어떻게 되는데? 1,000 그 가구 이상의 아파트 데이터를 그때 한 3,000 그 세대 3,000 그 뭐지 단지인가 받아봤는데 거기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3개월 또는 1년에 많이 오른 그 아파트를 샀으면은 수익이 더 높아지는가. 예, 그게 맞더라고요. 네. 예. 그게 거의 모든 자산에서 다 통용하는 그런 이제 전략입니다. 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게 네. 살 때는 좀 부담이 되지만 네. 사고 난 이후에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이제 한국 개별주에서는 그렇게 잘 통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이나 딴 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서는 통합니다. 한국에서 왜 안 통해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그 뭐지? 그 50몇 개 국가 중에서 그게 잘 안 먹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었는데 한국, 일본, 터키였던가? 뭐 그렇더라고요. 네. 저자님이 이 지금 전략으로 미국에 하고 있는 거 한국에 하고 아니 둘 다 하고 저는요 개별주는 한국에서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데이터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백테스트도 할 수 있고 종목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제가 그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그냥 그 ETF만 합니다. 네. ETF 뭐 하세요? 그 조금 전에 자산 배분에 마켓 타이밍을 붙인 이제 그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파이랑 그 QQ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본인이 원칙을 세웠으면은 그 구간에는 무조건 지키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만들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를 굴렸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 2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뭐 백테스트를 하든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럼 우리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일단 내 돈이 들어간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원숭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뭔가 전략을 했는데 들어가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근데 뭐 5%만 빠져도 이게 갑자기 전략이 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떤 전문가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망한다 또는 미국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패닉 때문에 팔거나 또는 반대로 뭐 2차 전지 바이오가 잘 되는 것 같아. 와, 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를 하거든요. 또 4월부터 10월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6개월 구간 단위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6개월 구간 단위에 나는 이런 전략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그냥 그거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6개월 동안에는. 그 6개월 동안은 어떤 일이 있든 저는 이제 그 투자 전략을 계속 무조건 고수를 하는 거죠. 그 전략이 심지어 그렇게 뛰어난 전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근데 그 전략을 고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서 다시 모든 것이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주가가 50%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거에 대해서도 플랜을 세워놔야 됩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6개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라는 그 시나리오에는 그 폭락장 시나리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말부터 2020년 4월까지는 자산 배분은 그때는 안 했고 저는 퀀트 투자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이건 최악의 경우 50% 60%를 말아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10% 하락될 경우는 저는 무조건 손절하고 모든 걸 다 팔고 나간다라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2020년 3월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저는 사실 되게 짜증났거든요. 돈 잃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그거를 했죠. 어쨌든 원금을 지켰네, 많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다 돌아왔잖아. 그 말도 맞기는 한데, 근데 제가 이제 10% 떨어졌을 때 판 후에 거기서 또 30-40% 내려갔거든요. 당시 제가 투자하는 금액도 상당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몇 달 동안 페인처럼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다 알죠. 그게 이제 다시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거를. 그때는 제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지킨 것이, 네,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당연히 다 벌었고요. 또 딴 거로 들어가서. 네. 그럼 조자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미지 뜨는 것처럼 네. 11월에서 4월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5월, 10월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에 투자를 좀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것도 퀀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전에 11월, 4월 수익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 여파가 5월, 10월, 다음 5월, 10월까지도 좀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그 구간의 코스피 수익이 엄청 높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42%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4월부터 2021년 10월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쪽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 비중은 많이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11월, 4월 비중에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들어간 게. 한마디로 그전에는 수익률이 높은 달 11월, 네. 4월 요 사이에만 거의 위주로 하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10월에 주식을 하나도 안 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도 안 할 때 빼고는 5월, 10월 그 약세장일 때도 네. 할 때도 있긴 할 거잖아요. 그때 뭘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울트라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5월, 10월 이 장에서요. 네네. 예. 뭐 잃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예. 이번에 근데 한 거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어진다라는 본인만의 그 또 컨트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그 주식시장 수익이 별로였어. 그러면 저는 5월, 10월에 아마 그냥 주식을 안 할 겁니다. 그때 뭐 채권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아예 진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자님은 그 개별주의 그 자세한 정보는 그런 것들은 세세하게 안 찾아볼 것 같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거의 몰두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울트라 전략으로 몇십 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그게 무슨 종목인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네, 네. 예, 그리고 그 기업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네. 지금 네. 본인이 투자법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도 그 각각 개입한 개인들이 뭐 하는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걔네들도 몇 개 팩터만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울트라 전략에서 12개 팩터를 보는데 그 보험사들도 뭐 나이, 성별, 뭐 질병이 있었나 없었나, 뭐 암 걸렸었나 안 걸렸었나 이런 거 팩터를 몇 개를 보고 프라이싱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맞아, 근데 딱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 개입하는 사람들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이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다이어트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모르죠, 네,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런 정보 몇 알 가지 필요 없습니다. 기준을 네. 바탕으로 이분의 그렇죠. 보험료를 산정할 것이고. 네, 맞아요. 네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식시장에서 네.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는 사실 되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초기에 초심자 행운을 가진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뭐 작년에 돈을 버신 분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왜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원칙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로 소위 우리는 뇌동매매라고 많이 하죠. 그냥 즉흥적으로 맞아요. 그 사고 파는 거.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정말 일기로 써가지고 2년 정도 후에 자기가 직접 읽어보면은 야, 도대체 이런 정신병자가 있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본인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말씀드린 두뇌의 편향 때문에 정신병자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거의 필연적이거든요. 네. 첫 번째, 그래서 원칙이 없다. 네. 두 번째는 그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었는데 지키지 않는다. 예, 그거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원칙을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올웨더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울트라 전략에 투자를 한다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해야지 수익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중간에 그 전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슴 아픈 거,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졌어. 더 이상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네. 왜냐하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는 전략을 쓰는데 실현의 구간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 조금 전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뭐 자산 배분이나 동적 자산 배분 이런 것들도 2, 3년 동안 수익이 안 나오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게 네. 그때 대부분 다 포기해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강한국 역시 사기꾼이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네. 지켜나가야 된다. 네, 그냥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죠 보통 사람들이. 자, 저자님이 이제 그 네. 좋은 신의 직작이라고 하는 이제 코트라 네, 사표 내고 나오셔서 이제 파이어족 선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네, 거기서 뭐 자아 실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실은 지금 당장 내가 월급을 벌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간 게 되게 큰데 네, 그럼요. 네, 행복도는 사실은 이게 너무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예, 직장인분들이 바라는 파이어족 네. 어떻게 하면 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벌든지, 네. 그 덜 쓰든지, 네. 투자를 잘하든지 그 세 개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아무래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더 버는 거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직종들도 있어요. 영업 같은 거 잘하시면은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업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쉬운 지출 감소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 저도 뭐 가족이 없고 그래서 고정 비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생활 초창기에는 한 월 30만 원 정도로 살았고 월 30이요? 네. 대단한데. 아니 그래도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 썼으니까 뭐 충분했죠 뭐 그걸로. 네. 뭐 네. 이런 거 안 드세요? 소주? 술? 그러니까 그 이 모든 지출을 그 목표에 맞춰야 됩니다. 당연히 소주를 먹으면요, 3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다음 날은 삼각김밥을 먹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 3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3,000원 쓰고 3,000원 쓰면은 예를 들면 다시 이제 5일 동안 5만 원 쓴 거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네. 돈이 사람에 맞추면 안 되고 내가 돈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는 그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3년 동안에 그 월 평균 500유로를 쓴 것 같아요. 65만 원 정도. 왜냐면은 독일 나가기 전에 부모님 댁에 살았으니까 또 세이빙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제가 이제 다 지출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출이 조금 늘었습니다. 독일 물가도 좀 있고 해서. 그래도 뭐 65만 원이면은 뭐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진짜 돈을 아껴 쓰신 분이네. 그쵸. 그거를 통해서 일단 그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요. 사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억 원 정도 모을 때까지는 종잣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의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천재라 하더라도 뭐 그 연 50% 벌어봤자 뭐합니까? 50만 원인데 그게. 네. 근데 이제 1억이 넘었다 하면은 1%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첫 해. 그 뭐 복리 3%를 더 벌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 놨다 하면은 첫 해는 300만 원 더 버는 거고 두 번째는 복리 효과니까 310만 원, 330만 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투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출을 할 때부터 투자 공부를 같이 하고 병행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투자를 공부하면은 그 시간에 또 돈을 못 쓰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게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돈을 써야 되고, 예, 그렇죠. 공기도 안 좋고 하니까 집에 처박혀가지고 투자 공부를 아, 이 하면은 저자님 예, 약간 예. 스타일이 보니까 알겠는 네, 게 네. 집에서 네. 컴퓨터 앞에만 늘 앉아서 이거 늘 데이터 수집하고 연구하고 바깥에 잘 지인들도 잘 안 만나서 네. 그런 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지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전에는. 그때는 뭐 별로 안 만났죠, 사실은. 네. 집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따뜻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뭔가 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어야지 네. 사실 그만큼 돈을 아끼고 네. 그만큼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고 그 네. 시간 동안 쌓인 투자 실력 합쳐져서 네. 이제 내가 복리수익률을 만들어서 네. 타이어족이 될 수 있다. 사실 근데 제가 그거를 별로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투자 공부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었구나. 네. 뭐 굳이 밖에 나가서 뭐 재밌는 게 있나? 야, 역시 사람이 자기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도 늘 강조하신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저자님도 어쨌든 직장인분들이 파이어족 되려면 네. 돈 아끼고 네. 시드머니 많이 모아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사실 제가 파헤책도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 네. 보통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보통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시트 하시면은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생기시는 분들, 정말 30대 나이에 수십억, 수백억 번 드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앤드 이제 다른 부류는 직장을 다니면서 네, 그 지출을 줄이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그게 뭐 그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코인이 되었든 네, 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네. 좀 더 현실적이긴 하죠. 그렇죠. 네. 성공하는 창업이라는 건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저도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자,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아마 다음에도 좀 뵐 일 있을 것 같은데 아싸. 네. 네.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재테크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그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데 가장 그 큰 허들이 뭐냐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될 수 있어요. 거의 무조건 될 수 있고요. 물론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불가능한데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한 그 정규직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다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복리 수익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이제 어느 정도 줄이시고 계속 투자를 배워서 한다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그거를 믿는 거, 그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오늘 하면 된다 펀드 투자의 강원구 저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